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또 유럽, 프랑스도 캐나다 전체를 식민지로 했으니까 이탈리아만 못 진출을 하고, 이탈리아는 그 지중해에 막혀 있으니까 그 대서양에 붙어 있는 모든 유럽 나라들은 다 미국을 가갖고 식민지화 했던 것이죠. 러시아의 참혹한 실수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사건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선책은 1867년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건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정말 그 금싸라기 땅, 보물 땅, 이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를 잘 함으로 해서 우리의 그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그 미국에 우리 물건들을 많이 수출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싸워서 이길 길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미국 한 나라로만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1453년에 메흐테흐 2세라고 이슬람 술탄이죠. 거기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고 비잔틴 제국을,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동방 가톨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중해권을 이슬람이 장악을 합니다. 원래는 지중해가 로마 시대, 그리고 이집트 삼각주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삼각주가 이 넓이로는 240km, 길이로는 180km 정도 되는 게 평원이에요, 평원. 근데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도 그 나일강에서 흘러 넘치는 그걸로 식량 창고죠. 지중해의 식량 창고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예로부터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지중해를 끼고 있고,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터키, 스페인 다 지중해 상권이었죠. 그런데 이슬람이 딱 틀어지니까 이거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가 지금 서인도 제도를 섬 한 7,000개가 있는 쿠바 이런데, 자메이카 이런 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 이제 상권이 점점 처음에 정복을 했을 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정복을 했을 때 미국 대륙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미국 대륙은 우리나라 100배 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미국은 1000만 제곱킬로미터가 거의 그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땅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뉴욕 쪽, 허드슨강 쪽으로 자꾸 이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식민지 처음에 하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나라들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 네덜란드, 요거는 뉴욕을 말합니다. 1600년대 초반 아메리카의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의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주들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지금 동부 쪽 얘기하는 겁니다. 서부는 지금 LA 이쪽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렌지 카운티 이런 시애틀 이런 데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걸 몰랐던 거죠. 1621년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스페인 제국과 경쟁해서 뉴 네덜란드를, 지금의 맨하탄입니다, 식민지하고 지방의 모피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통상 회사의 후원을 받은 30가족들이, 서인도 이제 회사 후원을 받은 30가족들이 1624년 허드슨강 입구에 네덜란드 식민지를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뉴 네덜란드의 총독 페터 미노이트는 1626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1636년에 우리나라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나라는 1600년서부터 1800년까지
역병, 전염병으로 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뭐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죠. 그 중국하고 만주족한테 그냥 짓눌려 살고 일본한테 고통을 스럽게 살아갔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시대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뉴네덜란드의 총독 페터 미노이트는 1626년 그 지방 인디언들에게 맨하탄 섬을 구입을 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지금의 얼바니, 하트퍼트, 트렌턴 지역에 교육소를 세웁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정착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유럽은 이 미국 대륙, 이 신대륙에서 살 수 있는 인구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유럽도 자기네들끼리 전쟁하고 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하고 막 서로 막 이러느냐고 또 이 전염병 끝에 있어갖고 유럽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처음에 왔을 때 뭐 10만 명, 100만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이 와야 뭐 30명, 100명, 뭐 150명, 뭐 400명 이 정도 밖에 오지 않죠. 그러니까 30명, 100명, 200명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지금 뉴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모든 거를 알지를 못했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식민지에 그러니까 뉴 네덜란드 지금 맨하탄이 있는데 식민지에는 20개 언어가 쓰여졌어요. 그래갖고 그냥 온갖 유럽으로부터 여기 좋은 데다 그래갖고 또 때로는 범죄자들 이런 범죄자들을 전부 다 이 감옥으로 가는 대신 아메리카로 보냈죠. 하여튼 많은 종교와 언어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가보면 온갖 인종이 섞여 있는 현장이 뉴욕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자들은 이로커이 인디언 종족과 제휴를 해갖고 다른 인디언 종족 및 프랑스 식민자들과 싸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영국도 이해해야 됩니다. 청교도를 이해해야 되고 또 1492년에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인디언들을 데려다가 담배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인디언들이 사탕수수 농사도 짓고 담배 농사도 짓는데 인디언들이 95%가 죽어요. 전염병하고 또 유럽의 이 사냥식인 인간 사냥꾼들한테 인디언들이 95%가 다 죽어요. 이 인디언 얘기도 제가 꼭 할 겁니다. 인디언 얘기를 아마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인디언 그 언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한 2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디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1500년부터 노동력이 없고 1600년부터 노동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서아프리카, 지금 콩고 지역 쪽으로 서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을 해갖고 배에 실어다가 미국에 미 신대륙에 갔다가 노예 무역을 합니다. 무려 서아프리카에서 1200만 명, 그냥 거의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의 이제 흑인들이 이제 원드랍이라고 그래요. 피 한 방울만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흑인으로 보는 흑인들이 한 4,3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을 아프리카에서 잡아갖고 미국 대륙에 노예로 썼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또 유럽, 프랑스도 캐나다 전체를 식민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탈리아만 못 진출을 하고 이탈리아는 그 지중해에 막혀 있으니까 그 대서양에 붙어 있는 모든 유럽 나라들은 다 미국을 가갖고 식민지화 했던 것이죠. 식민지하고 플랜트 농장, 거대 농장을 했는데 인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흑인을 잡아다가 하고 인디언들은 다 죽고 그 점점 인디언들은 서부로 밀려가고 미시시피 강 건너편으로 이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봐서 미국을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지금의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 모피가 왜 무역이 중요했느냐면은 유럽의 귀족들이 모피 입는 거가 유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모피들을 잡아다가 정말 껍데기를 벗겨갖고 털을 썼던 거죠. 1650년대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 치열한 무역 경쟁이 일어납니다. 1650년에 1664년 영국은 요크 공작 제임스를 위하여 뉴 네덜란드에 군함 한 척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많은 네덜란드 식민자들이 싸움을 거부해요. 영국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래서 페터 스토이 베산트 총독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결국 뉴 네덜란드는 영국의 식민지 뉴욕이 되죠. 그 유명한 뉴욕이 원래는 뉴 네덜란드 사람들이 건설한 식민지입니다. 1660년 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17세기 식민지이고 후에 뉴욕 요크 공작 이름을 따서 뉴욕이 됩니다. 전성기의 인구는 1만 명 미만이었어요.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엔 30명 오고 자꾸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을 자꾸 보내고 또 유럽이 그때 먹고 살기 힘들어 갖고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 하더라도 겨우 10,000명 미만이었다는 거. 그 인구도 제가 여기 이제 자료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강력한 토지 소유자에게 봉건제와 같은 권리를 주는 후원자 제도를 만듭니다. 그들은 종교적 관용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맨하탄 지역에는 종교적 관용 자유무역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1625년에 건설된 식민지 수도인 뉴 암스테르담은 맨하탄 섬의 남단에 위치한 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 심장부가 됐던 거죠. 이 마을을 영국이 1664년에 점령을 하고 1674년에는 식민지 전체를 지배권에 두죠. 그러나 네덜란드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잔류를 합니다. 항복을 하고. 그리고 허드슨강 유역은 1820년대까지 네덜란드인들의 전통적 문화를 형성을 했죠. 자, 월스트리트 많이 들어봤죠? 지금 미국 증권가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인공은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월가라는 이름, 스트리트가 길이라는 뜻이죠. 월가라는 이름은 17세기에 뉴 암스테르담의 북부 경계선을 거리로 정했다는 점에서 기원을 둡니다. 지금 맨하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는데 방책을 세웁니다. 그게 월스트리트가 되죠. 1640년대는 기초적인 말뚝과 사각나무 기둥들을 울타리들이 식민지 토지 지구와 주거지 지구를 만듭니다. 이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피터 스튜이 베산트는 서인도 회사를 위해서 더 강력한 방책을 건설하죠. 네덜란드인들이 그 방책 안에 정착을 합니다. 대서양에서 가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유여신상 있는 데 있죠. 그게 이제 그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말 하여튼 그 굉장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맨하탄이고 월스트리트에 갑니다. 영국인들과 전쟁을 할 때 목재와 흙으로 된 강력한 12개의 방어벽이 1652년 말뚝 울타리, 요건 영어를 다 빼버렸는데 팰리세이드, 말뚝 울타리, 팰리세이드 많이 들어봤죠? 차로 요새화합니다. 이 벽은 여러 인디안 종족들, 뉴 잉글랜드의 식민지 개척자, 그리고 영국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 역할을 하고 긴 세월에 걸쳐 강력하게 이 마을들은 발달을 합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에서 떠나가고 제일 먼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지금 맨하탄 거기 그리고 허드슨 강 입구입니다. 1685년 측량가들은 원래 방책선을 따라 월스트리트를 만듭니다. 이 벽은 영국에 의해서 1699년에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통이 아직 남아 있고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84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수천 마리 돼지들이 월스트리트를 배회했죠. 이것이 초기 위생 시스템입니다. 유럽도 1800년에 프랑스 파리 가가 막 화장실이 없어갖고 막 똥오줌을 다 해갖고 높은 힐을 가진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고 향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아주 더러웠다는 거죠. 뭐 지금 21세기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받지만은 지금처럼 위생적으로 정말로 아주 완벽한 발전을 한 시대도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 월스트리트 기슭에는 거래인들, 장사꾼들과 투기꾼들이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버튼우드가 있었습니다. 1794년에 거래인들은 버튼우드 협약으로 연합을 공식화합니다. 이것이 뉴욕 증권거래소 월스트리트가의 기원이 됩니다. 자, 이제 또 뉴 스웨덴도 있어요. 이건 오래 가지 못했고 조금밖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1638년에서부터 1655년 스웨덴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갔던 것이죠. 뉴 스웨덴은 1638년부터 1655년까지 델라웨어 강 유역의 스웨덴 식민지입니다. 우리 이 제작팀들이 이제 사진을 다 보여줄 거예요. 미국 전체로 해서. 그래서 뉴저지 좀 위쪽에 있는 델라웨어 강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델라웨어 웰밍턴에 있는 크리스티나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바니아 일부를 포함합니다. 모피 거래를 성공을 하죠. 이거는 인디언들하고 또 손을 잡아야지 모피는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 미누잇이 새롭게 만들어진 뉴 스웨덴 식민지의 초대 주지사가 되죠. 네덜란드 총독 페터 스토이 베산트, 영국한테 항복한 1655년 늦은 여름에 군대를 움직여 델라웨어 강을 진격했고 곧 트리니티 요새, 크리스티나 요새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식민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뉴 스웨덴은 1655년 9월에 네덜란드령 뉴 네덜란드에 통합이 되죠. 또 이 뉴 네덜란드는 또 어디가 또 통합을 하면 영국이 또 점령을 해갖고 점점 영국에 이제 미국이 식민지화 돼가는 과정입니다. 정착민 자체는 그 후에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를 계속했고 1664년 10월에 영국이 뉴 네덜란드 식민지를 정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웨덴도 오랫동안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세 나라가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었죠. 이어 1682년에 이 지역이 윌리엄 펜에 의하여 그 펜 이름을 따라서 펜실베니아 식민지에 포함될 때까지 비공식적으로 자치가 어느 정도 지방자치, 식민지 자치가 형성이 돼 있죠. 미국은 점점 그렇게 지역 자치령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지금은 50개 주가 자치로 있으면서 연합인 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드, 스테이트가 하나로 됐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USA라고 이렇게 지금은 그게 공식 이름이죠. 자, 이제 누벨 프랑스. 이게 제가 프랑스 오랫동안 식민지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1534년에서 1763년 거의 한 200년 동안 프랑스가 퀘벡, 여러분들 도깨비라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그 퀘벡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퀘벡은 지금도 언어를 두 개를 써요. 영어하고 불어 두 개를 씁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또 캐나다가 주로 프랑스 점령지가 대부분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좀 가톨릭에 굉장히 가까운 가톨릭 국가가 되는 원인도 프랑스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벨 프랑스는 뉴 네덜란드, 뉴 스웨덴, 뉴벨 프랑스 다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뉴욕 동부,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뭐 이런 요쪽 동쪽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너머에 미시시피강 너머에 그 어마어마한 캘리포니아 그 위쪽으로 지금 뭐 LA, 뭐 시애틀, 오레곤 이런 데가 우리 사진 하나가 누가 박배였다고 말을 하더라고. 워싱턴주 밑에 오레곤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그 사진이 하나 그 바뀐 사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주 대단하셔요. 그것도 내가 강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에 올라갔는데 그걸 보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를 이게 또 두 번, 세 번 교정하고 그렇게 올라오고 확인하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뉴이벌 프랑스는 1534년에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탐사하여 프랑스가 식민지로 개척한 지역입니다. 1712년에 절정기를 이뤘고 누바스코샤에서 슈피리어 호까지 저 위에 저기 호수까지 허드슨만에서 미시시피 강, 이 강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프랑스가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멕시코만까지 식민지로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독립을 하려고 그럴 때 프랑스하고 미국 사람들이 서로 이제 무기도 대주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하고 싸울 때 독립 전쟁을 할 때. 그래서 1783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자치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61년부터 1864년 동안 처음에는 워싱턴이 주인공이고 남북 전쟁 노예 해방은 링컨이 주인공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미국 이제 영국하고 독립 전쟁을 할 때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심지어 멕시코만까지 식민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이렇게 쫙 동부는 영국이 갖고 가고 스웨덴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갖고 가고 요 사이 이제 동부 좀 들어와 갖고는 프랑스가 다 갖고 가는 거죠. 캐나다까지. 그 영토는 이후 5개의 식민지로 분할되었고 각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즉 캐나다, 아카디아, 허드스만, 뉴펀들랜드와 루이지애나 이렇게 5개의 이제 정부가 생기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약 16,000명이 와서 세인트 로렌스 강과 아카디아 마을에 모여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거의 개척자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캐나다를 가보면은 그 중부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토론토하고 이쪽 밴쿠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지금 캐나다는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러시아하고 두 번째 큰 나라는 캐나다죠.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영국은 1763년까지 전쟁의 대가로 미시시피 강 동쪽에,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거든요. 이 동쪽의 거의 모든 영토를 영국이 점령을 하고 식민지화 해나가는 과정이죠. 뉴올리언스 주변 지역과 미시시피 강 지역은 스페인이 점령했고 1803년에는 프랑스로 반환을 할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한테 져서 루이지애나 인수 후 미국에 나중에는 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땅을 막 자기네들끼리 막 팔았다 샀다 아주 웃기지도 않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식민지 1784년서부터 1867년 러시아도 식민지를 아메리카 대륙에 갖고 있었죠.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 제도와 베링 해협. 요 베링 해협이 여러분들 요 지도 나갈 거예요. 러시아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만년 전에는 얼음으로 이게 건너갔다 할 수 있었어요. 만년 전에 이제 해빙기가 오면서 인류 문명이 확 꼽히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15,000년 전, 한 2만 년 전, 심하게는 뭐 5만 년 전에 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죠. 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넘어간 사람들이 거기 너무 추우니까 점점 내려가고 멕시코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마야 문명, 이제 이렇게 아즈텍 문명 이런 문명들이 그 따뜻한 데로 점점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북미는 인디언, 남미는 인디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유럽이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문화를 많이 공부를 하죠. 사실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중앙아시아, 또 우리 중국, 또 우리 한국 역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거죠. 어쨌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패권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또 어디가 패권이에요? 미국이 패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를 알아야지 우리나라가 그 정치를 잘할 수 있고 국민들도 지금 어디가 힘이 센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힘을 합쳐갖고 지금 우리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이 뭐 재채기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고 그러는 게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 제도 베링 해협 해안은 알류트족, 유피크족, 축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인디언들이죠. 러시아 차르는 제국 동부,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모스크바에서부터 캄차카 반도, 베링 해협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제국 동부가 끝에 신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국 동부의 탐사를 결단을 하죠. 1730년대와 1740년대 초 제2차 캄차카 원정대가 파견되죠. 캄차카, 제가 캐나다나 뉴욕으로 강의를 가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북극으로 해서 이 캄차카 반도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갖고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행기 항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하여튼 떠나면서부터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북극의 얼음도 볼 수 있고 캄차카 반도도 볼 수 있고 시베리아도 볼 수 있고 알래스카도 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저한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최초 러시아 식민지인 알래스카는 1784년에 그레고리 셀리코프가 식민지화를 합니다. 1799년에 니콜라이 레자노프의 힘으로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가 설립되고 해달을 사냥하고 모피를 매매했습니다. 자, 모피는 유럽의 귀족들이 그 모피 딱 걸치고 있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모피 무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담배, 모피, 사탕수수 처음에는 그렇게 식민지 환금 이제 작물 또 환금 매매 쌀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꿨던 거죠. 그 후 러시아 탐험가와 개척자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워싱턴주. 자, 워싱턴주가 여러분들 워싱턴 미국 동부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워싱턴 시티, 그 미국의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데가 워싱턴이죠. 워싱턴주라고 서부에 또 있어요. 그 워싱턴주가 오레곤주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주, 오레곤주까지 교역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있던 로스 요새는 러시아 최남단의 식민지였지만 1841년에 식민지 확장을 멈춥니다. 러시아의 제 위대한 실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 이 대륙을 사들입니다. 알래스카의 허먼 러시아 선교사가 원주민들과 러시아 정교회를 설립했고 러시아 정교회와 알래스카 원주민은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의 알래스카 인수, 러시아의 참혹한 실수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사건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선택은 1867년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 국무부 장관이 이 땅을 살라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국무부 장관을. 그 얼음의 땅, 사람 하나 살지 못하는 땅에 뭐하러 그 돈을 들여서 60만 평방마일 16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알래스카가 몇 배가 크냐면 16배가 커요. 우리나라. 남한에 16배 큰 거를 이게 러시아 자체도 땅이 너무너무 넓었지만은 그 땅 필요 없다고 미국에 팔죠. 위대한 참혹한 실수
위대한 선택인 거죠. 미국은 이후 알래스카를 통치하기 위해 알래스카부를 설치를 합니다. 저도 알래스카 가봤지만은 지금 점점 알래스카가 보물의 땅입니다. 미국은 미화 720만 달러, 그때 1867년도에 720만 달러, 현재 미화 16억 7천만 달러, 하나로는 1조 9,400억, 2조 정도 되는, 하나로 2조 되는 이 땅을 사들이는데, 지금은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금싸라기 땅인 건지를 러시아 사람도 몰랐고 미국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미국이 사들인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알래스카에서 채굴한 철의 양은 무려 미화 4천만 달러, 현재로는 92억 달러, 약 하나로는 10조 어치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금과 구리도 엄청나게 채굴을 했고, 침엽수림의 목재, 석탄, 천연가스 등 기타 자원들까지 합치면은 지금 아마 미 달러로 수십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십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미국이 위대한 선택을 1783년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부터 미국이 위대한 선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합니다. 텍사스를 또 받아들인 거 하며,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점령한 거, 뉴멕시코 지역을 점령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정말로 패권 국가가 되고, 처음에는 102명이 왔지만은 지금은 3억 4천만 명이 사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석탄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석탄의 10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 정말 그 금싸라기 땅, 보물 땅, 이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를 잘 함으로 해서 우리의 그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그 미국에 우리 물건들을 많이 수출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싸워서 이길 길은 없어요. 물건 팔거나 협력을 해갖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서, 어쨌든 하여튼 미국의 위대한 선택, 알래스카 인수까지 오늘 공부 마쳤고, 다음에는 이제 영국이 이제 북아메리카를 식민지한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고, 흑인 노예에 걸쳐서는 한 3-4시간에 걸쳐서 할 것이고, 인디언에 대해서도 한 3-4시간 정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전쟁, 남북전쟁,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초인류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미국 식민지 역사를 통해 강대국의 힘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국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과정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 조약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한 이 조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미국이 북미 대륙의 자원을 확보하고 지리적 우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런 역사를 돌아보며 신부님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경제적 강국들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을 이기는 길은 물건을 잘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제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